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경제 극복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대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과 증권 등 금융시장을 위한 안정화 기금도 마련됩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 약화와 또 기관의 방어로 코스피 시장이 8%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는 지난 20일 이후 또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됐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한 데 따라 전국적인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강남 빌딩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소유권 분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시공사가 분양을 방해해 건물이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기업의 도산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50조 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엔 지원 금액을 2배로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금을 22조 원가량 추가했고 중견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9조 원의 추가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안전펀드를 원래 계획보다 2배 늘린 20조 원으로 편성했고 10조 원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도록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한 유예, 면제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데 맞춰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과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에 캐피탈콜과 환매조건부 채권,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에서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내놓은 겁니다. 윤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2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58조 원 수준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발표한 29조 원에 이날 29조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지난 19일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2배인 2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뿐만 아니라 우량기업 단기사채, 금융채 등입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보증권 시장에 총 6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대상도 중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원활한 회사채 차안 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사는 등 정책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조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회사채 778조가 발행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업 어음이나 단기사채 등 단기자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며 거래가 위축되는 만큼 단기자금 시장에 총 7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에 대해 5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증권금융이 대출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의 약화와 기관의 방어에 힘입어 코스피 시장이 8%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8.6% 상승한 1609.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8.26%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 하루 평균 수천억 원을 순매도하던 외인의 순매도 규모가 838억 원으로 급감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 역시 급등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는 지난 20일 이후 또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순매수에 나서며 오늘 삼성전자는 무려 10.47% 상승한 46,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4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전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던 것과 비교해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를 1,500억 원 매수에 나섰고 반면 개인은 2,7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도 한국의 2월부터 3월 수출은 2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 4.5%로 15개월 만에 반등했고 이번 달 20일까지 10%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최근 중국으로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월 11.7%가 감소했고 이달에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글로벌 수요 부진이 계속돼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일본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딕 파운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현지 시간 23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4주 뒤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딕 파운드는 현역 IOC 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인물로 1978년 IOC 위원이 된 이래 집행위원과 부위원장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보이콧 선언에 이어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0 도쿄올림픽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수년간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남의 한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시공사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나는 듯했던 이 사건이 최근 법원의 재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등기가 처리될 때 일부 행정 절차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있는 에이프로 스퀘어 빌딩. 상가 오피스로 채워진 이 건물은 2011년 준공 당시 감정가는 2,600억 원, 지금 시세는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완공 이후 시행사인 시선 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소유권 법적 분쟁을 시작해 건물은 3년 동안 매매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유령 건물 상태였습니다. 2014년 건물 소유권은 제3자에게 넘어갔고 5년 뒤 건물 주인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신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할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았고 2014년에는 기존의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이 먼저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상가 오피스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대지권이 설정돼 있어야 매매나 분양 등 거래가 가능한데 2014년 최초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대지권은 설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지권은 2017년 1월 17일이 돼서야 처리된 겁니다. 시행사는 수차례 해당 건물의 등기 관련 서류를 열람 신청했지만 등기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등기 신청할 때부터 우리가 실제 소유자였고 그랬는데도 등기국에서는 전혀 우리한테 열람을 안 해줬어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당시 등기를 처리한 등기관들이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관련 서류들은 5년이 지나 폐기한 상태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조금 전 레포트에서 보셨듯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시가 4천억 원짜리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가 분양을 방해해 건물이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시공사는 시행사가 합의 없이 분양 일정을 진행해 우려를 나타냈을 뿐 분양을 방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이번엔 정창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9월 분양이 이루어진 에이프로 스퀘어 빌딩. 분양 당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시행사인 시선 RDI의 중도금 대출 보증과 로고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분양을 진행할 경우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분양할 때 시공사와 합의가 없었고 신문 광고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두고 시행사인 시선 RDI는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못하게 막아 분양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소 필요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집행의 유보와 분양 지원 업무의 유보만을 이야기했을 뿐 분양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에 실패한 이 빌딩은 결국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 자산운용이 1,680억 원의 건물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 엠플러스는 두산중공업의 액면가액으로 되판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건물 소유권은 두산중공업이 가져갔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건물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매각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시행사가 진 빚을 시공사가 대신 갚은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시행사는 2011년 5월 30일까지 1,200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했지만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두산중공업이 빚을 대신 갚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그 대출 받은 걸 그대로 갚아 나가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갔으면 되는 겁니다. 은행에.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채무 보증을 하고 있었다라며 2011년 2월경 보증기간인 5월 30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은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자, 앞선 두 개의 레포트 함께 보셨습니다. 수천억 원대 강남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이 시공사 간의 분쟁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에 있는 거죠.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예, 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있는 15층 빌딩 얘기인데요. 네. 2011년 1월에 완공해 당시 감정가만 2,63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호가는 10년이 지난 지금 4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예. 시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 RDI라는 업체였고요. 예.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최초 분양을 할 때부터 이들의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분양에 실패했고 일괄 매각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일괄 매각 역시 무산됩니다. 공매에 넘어간 건물은 수차례 유찰된 뒤에 엠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에 성공하면서 예. 첫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공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건물 자체가 그 당시에 공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공매를 진행했는데요. 네네. 건물 등기가 비정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집합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이 동시에 처리돼야 맞습니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매가 진행될 때 이 건물의 대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이 2011년 2월 24일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예. 대지 소유권은 6년이 지나서야 처리가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을 하자마자 예. 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 시공사와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은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자산신탁도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신탁도 이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10년 이상 소유권 분쟁을 지금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금 뭡니까, 이 사건에서? 예,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예, 예. 두산중공업이 건물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네. 이 건물 공사가 한창일 때 시선 RDI가 분양을 시도를 하는데요. 예. 두산중공업이 공사 중단을 통보합니다. 시선 RDI는 독단적으로 분양과 신문 광고 등을 진행했다는 거였고요. 두산중공업은 시선 RDI는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분양이 실패해 건물 공매가 진행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엠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최초의 소유자가 되고요. 예, 이 엠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입니다. 예, 예.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가 이 당시에 협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예. 건물을 액면가로 두산중공업에 되팔아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두산중공업이 되고 여기서 시산 RDI는 두산중공업이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수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분양 실패가 우려돼서 공매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지금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순위 우선 수익권에 대한 분쟁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시선 RDI가 1,20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분양이 실패하자 수입원이 끊기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사 대금은 물론 해당 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나자 두산중공업은 대신 1,200억 원을 변제합니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1순위 우선 수익자를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네. 이때 시선 RDI는 1,200억 원이나 되는 채무를 왜 대신 갚느냐? 아, 갚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갚으면서 왜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때 두산중공업은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무 기한이 지나면 발생하는 이자가 막대해서 대신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때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관건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기한이 더 지나면 보증을 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시행사 측은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 역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1,200억 원에 대한 채무를 시행사가 시선 RDI가 지고 시작을 했고 이것을 사전 통보 없이 두산중공업이 갚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갚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빚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갚았다라고 네. 했는데 합의 없이 빚을 갚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이 쟁점인데 민사 재심 여부를 지금 뭐 공소시효가 거의 끝날 때쯤에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작년에 신청을 했고요. 시행사가 올해 초에 다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 사건 민사재판이 2014년에 일단 시행사 패소로 일단락됐었는데 예, 예. 시행사가 지난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고 올해 초 법원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사재판을 다시 열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 관련 형사소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항고 상태에 네네.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네네. 종결된 민사재판이 다시 열리는 경우 형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재심 자체가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 사건은 보여진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재심이 갈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고요. 끝까지 취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5,377명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1조 3,64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23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도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변경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내 마스크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삼성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의 추천에 따라 E&W, 에버그린, 레스텍 등 3개 마스크 제조 기업들의 제조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장 제조 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와 삼성증권 등 계열사의 해외 지사와 법인을 대상으로 캐나다와 콜롬비아, 중국, 홍콩 등에서 확보한 마스크 등 33만 개를 대구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삼성은 향후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확보해 전국 재해구호협회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입찰 마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업지는 사업비 8천억 원 규모로 대역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곳이죠. 현장 설명회에 이 보증금 10억 원을 내야 하는 조건에도 대형 건설사 6곳이 참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재입찰 마감일은 4월 10일. 이 사업의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굵직한 건설사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조합이 현장 설명회 참여 조건으로 내건 것은 보증금 10억 원. 반포주공 단지에는 건설사 6곳 모두 플랜카드를 내걸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입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설명회는 설명회일 뿐 사업 조건 등을 따져보고 입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홍보에 적극적인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2곳 정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을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홍보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서울시가 지정한 클린수주 사업장으로 OS 요원을 동원하는 등 대면 홍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지하철 역사 광고에 적극적입니다. 실제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까지 발표한 상황. 현장 설명회 전까지만 해도 롯데건설이 광고하던 지하철역 자리를 대우건설이 차지하고 사업지 주변에 반포지사를 설립하는 등 반포 3주구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한남더위를 뛰어넘는 랜드마크 단지를 반포 3주구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하이엔드 명품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산업인 보험도 이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당장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보험 설계사들은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고 보험사는 디지털 전략을 통해 비대면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년째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A씨. 안 거쳐본 보험사가 없단 그는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100 벌었다 그러면 지금 뭐 20, 30 벌거나 아예 실적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요. 설계사들이 직접 사람을 만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업.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는 탓에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전화로 영업하는 설계사들도 최근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으로 생계가 끊길 위기입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보험 설계사.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작년 대비 수입이 30에서 50% 이상 줄었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수입이 90% 이상 줄었다는 답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염병 충격에
보험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나섰고 사람들도 온라인 보험 상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1월과 2월 접속 건수는 지난 한 해 월 평균보다 58% 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이런 온라인 채널은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어떤 금융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도 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보험 수요가 줄고 기존 보험을 깨는 대규모 해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4월 1일부터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 원 이하의 보유주택에 살며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다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7만 2천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